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에서 부모교육과 아동문학 등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주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대구교구에서 부모교육과 관련된 강의를 의뢰를 받았어요. 흔쾌히 수락을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 큰애가 27살이고요. 둘째 아이가 이제 22살로 이제 대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그동안 20년 넘게 신앙 안에서 아동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제 얘기를 조금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기꺼이 그리고 영광스럽게 맡기로 했고요.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영유아기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게 애착이라고 하는데 애착의 중요성과 자녀 양육에 관련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네 계절로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발달도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조금 컸을 때,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 뭐 청년기, 청소년기, 뭐 중년기, 노년기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발달 단계를 나누는데 이런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인간이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지에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먼저 강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발달 단계에 관련된 연구를 한 몇 명의 학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학자가 에릭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릭슨은 이제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0에서부터 1세 그러니까는 그 생후 12개월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엄마와 이루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이 되는데 배가 고프다고 울 때 엄마가 젖을 주고 그리고 졸리다고 울면 엄마들은 알잖아요. 졸려서 우는지 배고파서 우는지 혹은 뭐 어디가 찔려서 우는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는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믿을만 하구나. 내가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엄마는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그리고 나의 요구를 채워주는구나. 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기본적인 신뢰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거나 그다음에 엄마가 자기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거나 했을 때 아이는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이 믿을 수가 없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에릭슨은 기본적인 불신감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후 1년 동안 엄마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자율감 대 수치심 단계로 넘어가요. 자율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싫어, 안 해, 뭐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게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아이가 한 2살 정도 되면은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싫어, 안 해, 내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뭐 요구르트를 먹으라고 이렇게 주면 싫어 그러고 툭 친 다음에 떨어진 거를 지 손으로 다시 올려놓고 요구르트를 먹더란 말이죠. 요구르트를 먹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말을 들으면서 요구르트를 먹기는 싫은 거예요. 엄마로부터 독립해 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엄마나 자신 그리고 환경을 잘 다루고 통제해 나갈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 자율감을 이제 형성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싫어, 뭐 안 해, 내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엄마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리고 고운 3살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라 미운 3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살, 그러니까 만 2살 정도만 돼도 아이들은 말을 안 들어요. 청개구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청개구리띠가 됩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이가 그렇게 부모로부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거를 막거나 못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통제할 때 아이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수치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나이가 좀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듣는 그 분들이 주로 영유아 부모님들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자율성 단계까지만 자세히 설명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 제목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 주도성 대 죄의식, 뭔가 자기가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근면성 대 열등감이라는 거를 느껴요. 근면성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공부의 기술들을 열심히 근면하게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아이들은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 겪는 단계고, 이때 아이들은 유능함을 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정체감 대 정체감 혼미 단계가 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청년기가 되면 친밀감 대 고립감 단계를 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친밀감은 이성관계나 이성 친구, 연애 이런 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뭔가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는 단계예요. 이게 이제 발달 과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생산성 대 침체감 단계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통정감 대 절망감, 노년기 단계에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엄마가 생후 1년 동안 아이에게 적절한 보살핌과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아이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불신감을 형성한다고 했죠. 아이는 살아가는데 별로 이제 이 세상을 믿을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와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애착이라는 말을 했는데, 애착은 아동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기를 돌보아주는 주 양육자가, 이게 반드시 엄마일 필요는 없다고 해요. 할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여하튼 뭐 어린이집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자기를 돌봐주는 주 양육자가 아이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아이는 애착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잘 충족시켜주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애착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안정애착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나의 요구에 부응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거를 요구했을 때 나도 거기에 부응하면서 서로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게 안정애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잘못된 애착, 불신감에 이미 비롯되면서 잘못된 애착은 불안 애착, 불안 저항 애착, 불안 회피 애착,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엄마와 좋은 관계를 맺는 아이들은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저항 애착이나 회피 애착을 형성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안정 애착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이론가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엄마하고 아이를 이렇게 실험실에 두고 이렇게 놀게 해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고 새로운 낯선 놀이감을 가지고 놀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엄마는 아이를 떠나요. 그러면 아이가 당연히 떠난 엄마를 찾겠죠. 엄마가 어디 있나 이렇게 두리번 살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요. 안정애착인 아이들은 엄마가 이렇게 조금 찾다가 엄마가 안 돌아와도 엄마가 올 때까지 잘 놀아요. 그런데 저항애착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이제 떠났어요. 자기랑 놀다가 엄마가 떠났어요. 그럼 엄마가 올 때까지 놀지도 않고 엄마만 죽어라 찾으면서 울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게 대면강이라면 뭐 앞에 앉아 계신 부모님들한테 여쭤봤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엄마가 다시 돌아왔어. 그런데 엄마한테 다가가지 않고 엄마를 밀어내면서 더 크게 울어요. 이런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3월 달에 이제 어린이집에 처음 갔어요.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엄마가 떠났어요. 그러면 얘는 엄마가 올 때까지 울어요. 선생님이 막 아이를 계속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얘를 데리러 왔어.
그러면 엄마한테 덜 덥석 가서 안기는 게 아니라 엄마를 밀쳐내면서 더 우는 거예요. 이거를 저항애착이라고 하는데, 이때 아이 마음은 어떨까요? 엄마 뭐 왜 이제 왔어? 엄마 뭐 나를 버리고 갔던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애 마음속에 있겠고, 그리고 엄마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는 마음을 주기 싫으니까 엄마를 밀쳐내면서 우는 거죠. 이거는 저항애착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피애착은 뭐냐면, 놀다가 엄마가 떠났어요. 그런데 엄마 안 찾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가 돌아와도 엄마한테 뭐 다가가거나 안기거나, 아까 저항애착인 애처럼 엄마를 보면서 오히려 밀면서 울거나 하지도 않고, 엄마가 와도 그냥 대면대면해요. 엄마하고 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를 회피애착이라고 해요. 예, 저희 친정어머니도 카톨릭 신자셔서 이 강의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친정어머니가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제가 이제 둘째 아이였거든요. 친정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제일 마음 아팠던 때가 언제냐면,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제가 이제 집안일을 도와주던 할머니 등에 엎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퇴근해서 오면서 영주야 이렇게 부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쓱 보고 다시 아무 표정 없이 다시 엄마로부터 고개를 돌렸다고 하는데, 그때가 엄마가 저를 키울 때 제일 가슴 아팠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아마 회피애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냐면, 아무리 친한 친구나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덥석 가서 인사를 하거나 덥석 가서 악수를 하거나 반가이 웃지를 못해요. 아무리 오랜만에 좋아하는 친구나 선배를 만났다 하더라도 그냥 되게 무표정인 채로 있어서, 저를 아는 많은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왜 너는 기뻐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속마음은 되게 기쁘거든요. 그런데 저는 계속 무표정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어렸을 때 형성한 이 애착 관계가 엄마와의 애착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친구 관계, 혹은 선생님 간의 관계, 혹은 나중에 이성 친구와의 관계, 혹은 직장 동료와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의 관계까지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동기에 그 형성한 애착은 그 이후에 성인기 애착, 혹은 데이트 상대와의 애착,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미지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그 인간 발달의 과제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들으신 어머님들은, 그래, 애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 아이에게 애착을 반드시 형성해 주겠어. 애착은 도대체 어떻게 형성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겠죠. 아마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시고 잠깐 포즈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인터넷에서 애착 형성 이렇게 만약에 친다면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좋은 자료들이 뜰 거예요. 유튜브에 가서도 애착 형성 이렇게 치면은 제가 뭐 1시간 동안 강의하는 것 이상의 아주 많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인터넷 자료들이 많이 뜰 텐데, 그런 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딱 3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일관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애가 울잖아요. 아기가 울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우니까 이제 금방 아이를 낳은 산모, 엄마는 아이를 안아들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친정엄마가 있어요. 그 친정엄마는 애기 엄마한테, 자기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애가 울 때마다 안아주면 네 몸이 나만 하질 않는다. 애 울어도 안 죽으니까 앵간히 울어도 내비둬라. 이렇게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아이가 누워도 이제 아기 난 지 얼마 안 돼서 팔도 저리고 관절도 아픈데 이렇게 내비두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애가 울어도 며느리가 애를 안 안아주고 있으면 시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 이것도 대면 상황이면 누구를 이제 대답을 들을 텐데 지금 그러지가 못해서 아쉽습니다. 시어머니는 꼭 그래요. 안 그러는 시어머니 아무도 없을 텐데, 시어머니는 뭐라 그러냐면, 애 이렇게 울리면 성질 나빠진다. 울 때마다 안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뭐냐면, 친정엄마는 자기 딸이 중요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는 손주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울 때마다 안아주라고 그러고, 친정엄마는 앵간히 누워 있어도, 앵간히 울어도
네 몸 생각해서 적당히 안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시겠어요? 친정어머니를 따라가시겠어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예,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시엄마 말도 맞고요. 그다음에 친정엄마 말도 맞아요. 시어머니 말은 성격 형성 이론에 맞고요. 그다음에 친정엄마 말은 행동주의 이론에 맞아요. 각각의 그 행동을 정당화하고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친정엄마를 따라갔다 시엄마를 따라갔다 시엄마를 따라갔다 친정엄마를 따라갔다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엄마를 따라가려면 쭉 시엄마를 따라가시고요. 친정엄마를 따라가려면 쭉 친정엄마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는 엄마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측해서 내가 울을 때 엄마가 온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울어도 엄마가 오지 않으면 스스로 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일관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일관되게 아이에게 엄마의 행동을 예측하고 만약에 울어도 엄마가 안 왔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줘도 되니까 아이가 엄마의 행동과 엄마의 돌봄을 예측할 수 있게 일관된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으면 꼭 안아주지 않더라도 토닥여 준다든가 다른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불편함을 해결해 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애착 형성에 있어서 엄마나 아버지 혹은 돌보는 사람들이 주 양육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대부분의 그 애착과 관련된 자료들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고 웃어요. 미소라고 웃죠. 그리고 6개월이 조금 넘어가면 집에서 엄마랑 둘이 있는 조금 빠른 아이는 3개월만 넘어가도 낯을 가려요. 낯을 가리면서 이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면 울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좋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 얼굴을 알아본다는 뜻이기 때문에 아이가 똑똑하다는 거죠. 그리고 낯을 가리면서 엄마로부터 떨어질까 봐 분리불안을 겪게 돼요. 이거를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는데 이 분리불안도 아이의 발달 특성에서 나타나는 거고 분리불안을 안 겪는 아이는 오히려 얘가 누군가와 의미 있는 어떤 관계 형성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분리불안이나 낯가림이 나타날 때 이제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고 아이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이가 울거나 하면서 자기의 불편함을 표현할 때 잘 해결해주고 그리고 아이가 미소라든지 낯가림이라든지 분리불안이라든지 여러 정서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신호들을 보일 때 엄마가 그거를 잘 캐치해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아이들은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비일관적이다. 그러면 뭐 저항애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아이의 행동에 민감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다른 그 불안정애착을 형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강의 끝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미리 얘기를 하면 설사 엄마가 잠시 잠깐 뭐 엄마도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충분히 못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만 1세까지 안정애착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까 그 이후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자율성 대 수치심 단계, 주도성 대 죄의식 단계, 그 다음 단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해결해 나가는데 그 낮은 어린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픽스돼 있을 때 그 이후 단계에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뭐 1세 미만에 나는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는 그 이후의 발달 단계 동안 엄마가 혹은 아빠가 혹은 가족이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이를 잘 키우고 못 키우는 게 전부 다 누구 탓인 것 같아요? 엄마 탓이고 아빠 탓이고 가족 탓인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동학 연구에서 아동의 문제나 아동의 어떤 그 과제들은 전부 다
부모님이나 엄마, 특히 엄마. 제가 젊었을 때 어떤 CF가 나왔냐면 애가 이제 막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 엄마가 막 죄 지은 얼굴로 "다 내 잘못이다. 그래서 눈에 좋은 영양제를 먹여야 된다."라는 CF를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의 잘잘못됨이 혹은 아이의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부모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각기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날 때부터 아이들은 다르게 태어난다는, 각자의 어떤 고유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기질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먹고 정해진 시간에 싸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먹는 것도 불규칙하고 안 먹고 자는 것도 불규칙하고 안 자고,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고, 그리고 배변을 하는 것도 아주 불규칙해요. 어떤 아이들은 순한 아이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순한 기질이라고 그래요. 얘는 이렇게 몸의 스케줄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잘 반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되게 까다롭고 예민해요. 저에게 애가 둘이 있다고 이제 강의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큰애 같은 경우는 되게 순한 아이였어요. 예방 접종을 하러 이렇게 가서 이렇게 바늘을 찌르잖아요. 저는 이렇게 바늘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바늘이 들어가서 한참 있어도 울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다 잉 하고 끝나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되게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였거든요. 우리 둘째가 이 강의 테이블 보면 안 되는데, 둘째 아이는 그 주사기가 닿기도 전에 울어요. 애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주사기가 닿기도 전부터 병원에 떠나가라 울어요. 우리 둘째 아이는 예민하고 까다롭고 밥도 잘 안 먹는,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어갖고 100일 넘어서 아주 고생을 엄청 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는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까다로운 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때 먹고 제때 싸고 제때 자는 아이. 저희 첫째 아이는 자다가 일어나도 웃으면서 기어 나왔어요. 그래갖고 해피보이였거든요. 근데 그런 애를 순한 아이라고 그러고,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를 까다로운 아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느린 아이라고 그래요. 얘네들은 슬로우 투 웜업이라고 그래갖고 느려요. 그래서 성질 급한 엄마가 볼 때는 되게 답답하죠. 네,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순한 아이, 그 다음에 까다로운 아이, 그 다음에 이제 느린 아이,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이거를 또 되게 다양하게 나누게 돼요. 크게 묶었을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아이들은 각자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엄마는 그 각기 다른 기질의 아이들을 그 기질에 맞게 잘 돌봐줘야 하는데,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엄마도 다 자기들의 문제가 있어요. 자기만의 문제가 있고 자기 삶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과 엄마의 어떤 점이 맞지 않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신뢰감, 불신감에서 불신감을 형성한다든지, 뭔가 아이도 그 자신의 기질에 맞는 양육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기질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성인은 뭔가 큰 존재고 아이는 뭔가 수동적이고 약한 존재라서 성인에 의해서 아동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질 연구에서는 아동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동의 기질에 맞게 엄마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어렸을 때 뭐 형제가 2명, 3명 있을 때 어떤 아이는 우리 엄마는 나를 차별했어. 엄마는 뭐 언니만 좋아했어. 하지만 이거는 서로 모자 간의 기질 적합성이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기질에 관련된 연구 중에 조금 약간 극단적인 연구 결과를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린 산모들이 아기를 6개월 정도 키웠어요. 엄마의 우울증 때문에 더 이상 양육이 어려워서 된 아이들을 다른 엄마들한테 보냈어요. 위탁모한테 보낸 거죠. 그랬을 때 위탁모가 변했을까요? 아이가 변했을까요? 우리는 성인이 위탁모고 아이는 어린아이니까 이제 좋은 엄마한테 가서 애는 잘 자랐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가 않고 위탁모가 오히려 우울증 걸린 엄마들의 행동 방식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울증에 걸린 엄마니까 아이는 아주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위탁모에게 가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우울증 걸린 엄마한테서 배운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상적인 위탁모가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거를 알아낼 정도로 모든 부모 자녀 관계가 엄마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엄마도 그리고 또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자 간의 기질 조화 적합성 이런 그 키워드를 가지고도 요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더 관심이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시면 뭐 기질 조화 적합성, 뭐 모자 조화 적합성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시면 기질 간의 엄마와 아이 간의 조화 적합성 같은 것들이 생길 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됐든 뭐 엄마가 잘못됐든 그리고 아이가 잘못된 것도 없고 엄마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았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이가 기본적인 신뢰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설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엄마로서 아이를 키우다가 보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고 하는데 아이에게는 부족한 점이 있어요. 이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엄마들 중에서 나는 100% 아이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으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성경 얘기를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 죄가 사람들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100% 완벽한 그거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엄마도 100% 완벽한 양육을 할 수는 없어요. 아이에게 어떠한 어떤 상처라든지 어떠한 결핍은 남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결핍과 상처 혹은 결핍과 문제들이 반드시 나쁜 건가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거를 내면 아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트라우마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결핍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왔냐면 거짓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엄마가 뭐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겠죠. 울고 있는데 엄마가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어요. 엄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한 뭐 100% 중에 80%나 70% 정도는 엄마를 신뢰하지만 그래도 엄마도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님들 중에서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내면에 상처가 남고 결핍이 남고 그리고 그 상처와 결핍을 스스로 위안해내는 어떤 정서 프로그램을 아이들은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토마스 머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잘못된 습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들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는데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먹어요. 그쵸? 잘못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죠.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요. 30 정도 넘어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서 아이를 책임지고 키우는 거는 아주 두려운 일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내가 혹시 뭔가 잘못할까 봐 걱정해요. 만약에 전업주부로 아이와 가정에 둘만 남겨져 있다면 고립감도 엄청 심할 거고요. 그런 감정들을 어릴 때부터 갖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신뢰감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그런 거짓자가 내면화되고 그 거짓자들의 예로는 지금 파워포인트에 그 나오는 것처럼 뭔가 부끄러워하는 내면 아이, 그 다음에 공포스러운 내면 아이, 혹은 누군가에게 거절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늘 즐겁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늘 농담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리고 늘 남한테 거절하지 못하고 남 비위를 맞추는 친구는 아마도 그 안에 어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거부당하거나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거짓자나 내면 아이가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둘째 아이인데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어디에 갔을 때 늘 일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일을 제가 찾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는 곳이 울산 경상도이기 때문에 일머리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일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일을 하면서 저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일이 눈에 띄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요. 그러면 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거예요. 보통 큰애들은 일을 안 해도, 그러니까 마지들은 일을 안 해도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예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지라는 그 언니가 있는, 그게 오빠일 때는 더 심하겠죠. 언니가 있는 둘째들은 어느 정도 일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둘째들은 대부분 남이 안 하는 일을 막 찾아서 하고 그걸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습성들을 많이 가져요. 이거는 people pleasure라고 그래갖고 사람들을 막 기쁘게 하고 없는 일을 막 찾아서 하고 그래야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그런 내면아이 혹은 거짓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사랑과 혹은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늘 누군가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혹은 늘 불안해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서 뭔가 계속 방책을 세우고 인터넷에서도 뭔가 잘못된 예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예를 안 겪으려고 막 오만 머리를 짜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를 가려고 치면 이사에 관련된 모든 인터넷 자료를 수집해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잘못된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막 여러 가지 방책을 세우면서 불안해해요. 그래야 이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런 거짓자가 과도하게 어느 정도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거에 너무 강박적으로 매달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마비된다거나 그것 때문에 남편한테 너는 왜 안 하니? 왜 나만 해? 이러면서 막 화를 낸다든가 한다면 일상생활을 조금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한 통찰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거짓자아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얼어붙은 아이가,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면 아이가 그 불안함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의 현실에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를 true self, 참된 나의 모습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잘못된 내면아이 혹은 거짓자에 의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성급하고 좌절하고 분노를 겪고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아이도 그럴 수도 있지만 엄마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엄마로서 아이를 안 혼내키고 싶은데 아이가 하는 행동이 내 감정을 막 불러일으켜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해요. 이웃집 아저씨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아무렇지 않을 텐데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면 화가 막 속에서 막 배꼽 아래에서 막 끌어올라요. 내 아이라서 더 친절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상냥하게 말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와요. 더 화가 나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나는 내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합니다.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안 먹어야 되는데 손에서 막 입으로 음식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나는 안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내 안에 다른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거기에 빛을 비춰주시도록 한다면 그 거짓된 나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을 좀 더 비단에서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런 말이 있죠. 마음으로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요. 마음으로는 정말 반찬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아이도 잘 가르치고 뭐 재테크도 잘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육신은 맨날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고 그게 뭐 아주 나쁜 거는 아니지만 그리고 어디 딴 데 가서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도 거짓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자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반에 늘 공부 잘하고 예쁜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걔한테 맨날 비교당하는 아이였어. 그런데 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애 옆에 우리 반에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 그 예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거기서 말하는 것도 좀 빌빌하는 것 같고, 뭐 또 선생님이 나를 제대로 우리 애를 챙기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래서 막 집에 오면 화가 나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혹은 어린이집에서 오면 물어요. 오늘 선생님이 걔한테는 어떡하고 너한테는 어떻겠니? 뭐 이러면서 막 물어요. 그거는 아이의 문제예요, 엄마의 문제예요? 그건 엄마의 문제죠. 그 엄마는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참 자아를 찾아 나가는, 그 아이를 통해서 왜 내가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감정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는 자녀로 인해서 올라오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올라오는 감정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나의 거짓자와 연결되어 있고, 나의 거짓자는 나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엄마도 그런 문제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이 양육을 통해서 세대를 통해서 내려올 수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우면서 나의 거짓자, 그리고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고립, 우울, 불안한 그런 정서적인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예를 제가 책에서 봤냐면,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있었는데 늘 자기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하냐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데 내가 술이 제일 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 자빠질 때까지 나는 끝까지 남아서 술을 마셔야 나는 내 존재를 인정받고 내가 제일 센 놈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수도회에 갔어요. 신부가 되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일 먼저 새벽에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 4시에 갔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새벽 4시에 나오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는데 어떤 놈이 3시 30분에 나와서 먼저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나는 되게 화가 나죠. 그럼 그다음에 3시 20분에 나가. 그런데 또 더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일 센 놈이 돼서, 내가 스스로 정한 제일 센 놈이 돼서 나 자신을 스스로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거짓자의 잘못된 정서 프로그램의 일부분일까요? 후자겠죠.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감정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이 어디에서 올라오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인식과 통찰을 통해서 그 잘못된 정서 프로그램을 내 스스로 벗어나야 우리 애한테 그거에 의한 반응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식과 통찰 혹은 그 정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멈추기예요. 뭐 이런 거는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남편이 만약에 아내를 폭력으로 학대를 해요. 가정폭력을 해요. 개그맨 김신영이 어떤 표현을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저거다 싶었냐면은 고모 흉내를 내면서 손끝이 다글다글 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엄마한테 맞고 큰 애예요. 그러면서 결심하죠. 나는 아이를 낳으면 절대로 때리지 않겠어. 그렇지만 그 엄마는 아이를 또 때려요. 때리고 나서 나는 안 때리기로 했는데 내가 맞는 아이였는데 내가 때리는 엄마가 된 거에 의해서 자책하면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때리기 직전에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 손끝이 다글다글해지거나 몸의 신호라든지 감정적인 신호들이 와요. 그럴 때 자기를 인식하고 그 지점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일을 해야지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몸의 반응, 뭐 손끝이 다글다글해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땀이 난다든가 아니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든가 혹은 그 몸의 반응을 스스로 인식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때리는 아버지들한테, 때리는 남편들한테 아내를 때리지 않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점을 인식하고 거기서 멈춘 다음에 그 장소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때리는 엄마들, 예를 들면
집에서 아이하고 영아하고 엄마하고 둘만 있어요. 그러면 되게 고립되어 있죠. 그리고 세상하고 떠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이의 어떤 행동이 나의 감정을 건드렸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때리려고 할 때 그 상태에서 멈춘 다음에 화장실로 들어가던가 혹은 그 자리를 아이하고 있던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 자아 이런 것들을 통찰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운다는 거는 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불러일으켜지는 감정은 내 안에 있는 거짓자의 문제들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짓자는 내 아이들에게 있는 어떤 양육을 어렵게 해서 내 아이도 나와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게 만든다는 건데 예전에 있던 말로 격세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대를 거슬러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울산대에서 아동가정복지학과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한테 애를 낳으면 학원에 보내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애들은 극단적으로 자기는 절대 학원에 안 보내겠대요. 왜 안 보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자기를 학원에 너무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얘는 엄마가 학원에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학원에 대해서 지긋지긋해서 나는 우리 애를 학원에 절대 안 보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우리 엄마가 나를 학원에 절대 안 보내줬으니까 나는 우리 애를 학원에 많이 보낼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이런 거가 이제 격세유전이라고 하는데 나의 어떤 자녀 양육에 있어서 생각한 거, 결심한 거가 사실은 그런 것으로 오는 거일 수도 있어서 엄마가 나를 엄청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원하는, 아이에게 맞는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린 시절에 그 형성된 내적인 문제들을 통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그 신발을 잘 안 사줬어요. 왜 신발을 안 사줬을지 모르겠는데 신발을 안 사줬어요. 그래서 신발을 막 모으는 경향이 생겼고 우리 애한테 좋은 신발을 엄청 사줬어요. 그런데 우리 애는 그 신발을 안 신어요. 화가 나죠. 나는 어렸을 때 신고 싶어도 못 신었던 신발을 얘는 거저주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귀찮게 여기면서 안 신어요. 그럼 화가 나죠. 왜 안 신냐. 근데 내가 우리 애한테 좋은 신발을 사주는 거는 내 문제예요. 아이는 한 번도 엄마한테 원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왜 여러분 중에서 이제 지금은 다 젊은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일 테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나한테 마론 인형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마론 인형을 사서 아이를 줘요. 애가 마론 인형을 갖고 놀 때가 되면 아이를 줘요. 아이는 마론 인형 안 원해요. 자동차 원할 수도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건 따로 있으니까. 근데 엄마는 맨날 비싼 거라고 하면서 마론 인형만 사줘요. 안 갖고 놀면 화를 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를 너는 왜 그냥 줬는데도 왜 고마워하지 않냐고, 이거 왜 안 갖고 노냐고 엄마는 화를 내거든요. 그 마론 인형은 엄마가 가지고 노시면 돼요. 그거는 내 문제지 아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양육에서 지나치게 강박적으로 관심을 가지거나 무엇을 사들이거나 한다면 그거는 어린 시절의 내 문제지 아이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에게 그거를 안 갖고 논다고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받아 적기도 하고 어디에다가 수첩에 쓰기도 하고 뭐 어디다가 메모를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 우리는 늘 실패해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한다고 늘 다이어트를 하지만 늘 무언가를 먹고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늘 뭔가를 결심하고 시도하지만 늘 어느 지점에서 실패해요. 실패할 수 있죠. 주일마다 성당에 가야지 하지만 일요일 아침이 되면 딴 일이 늘 생겨서 성당에 안 가요. 그러면 나는 성당에 안 가는 사람으로 포기할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가야지라고 결심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뭔가 실패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아이에게 오늘 또 라면을 끓여 먹였다. 영유아 부모님들은 다른 거일 수도 있겠죠. 좋은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좋은 엄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시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적어도 20년을 키우잖아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배변 훈련을 시키고 그런 단순한 하루하루의 일상들을 단순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리고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다시 시도하는 것. 그리고
잘 될 거라고 끝까지 믿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참 자아로 가는, 거짓된 자아를 벗고 하느님이 처음에 나를 만들어 주신 그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good enough mom이에요. 충분히 좋은 엄마예요. 이거는 뭐냐면 100일이면 100일, 혹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내가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주 강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오늘 한번 어떻게 잘못했다고 아이가 잘못되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 자녀 양육에 관련된 인터넷 게시판에서 어떤 글을 봤냐면 어떤 젊은 엄마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인 줄 모르고 술을 한 잔 마셨대요. 임신하면 술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공포에 차서 글을 올렸는데 임신해서 술 한 잔 마셨다고 애가 잘못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20년 동안 하루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거든요. 좋은 엄마의 범위는 넓어요. 좋은 엄마는 그 100점 맞는 것처럼 한 문제도 안 틀리고 100점 맞는 게 좋은 엄마가 아니고, 어느 정도 안에서 적당히 좋은 엄마이면 아이에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뭔가 좀 잘못됐거나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라나면서 충분히 그 회복할 만한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느님의 신앙 안에서 믿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거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아이와 하느님 앞에서 살아갈 거라는 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아이를 조금 잘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또 어렸을 때에 내 감정이 올라와서 아이에게 뭔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시지 마시고 다시 시도하는 거, 그리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자기의 인식과 통찰에 관심을 가지고 늘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의 원인은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멈추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은 엄마가 되는, 좋은 부모가 되는, 그리고 좋은 부모가 되기 전에 나로서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의지했던 그 말씀은 뭐냐면,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뭐가 제일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님한테 청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도 모르는, 내도 알지 못하는 어떤 나를 위해서, 나의 아이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할 그 지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강의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